그죠? 예, 표창원이라는 분을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요. 근데 표창원 선생님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왔고, 또 두 분을 더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표창원 선생님은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 순서로 배치한 이유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에도 대전 참여연대라고 부르는 우리 좋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하고는 형제처럼 이게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오는 데는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신 분도 계세요. 2월 28일 날, 약 한 이제 20일 전이네요. 예,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표진박 트리오, 이 세 사람을 모시고 거리 강연을 제가 광화문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시민들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국정원 사건에 가장 뜨거운 핫한 이 세 인물을 모시고 시국 거리 강연을 한번 해보면 시민들의 뚫린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뚫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예,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저희 참여연대에게 많이 왔고, 그래서 대전 참여연대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진선미 의원도 같이 모시고 오면 또 다른 또 국회 내에서 열심히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은 국회 활동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선미 의원은 없고 표창원 선생과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저희가 안산하고 청주는 어제 했습니다. 혹시 트위터라든지 이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청주에서 어제 한 300여 분을 모시고 저희가 거리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는 화요일날 또한 300여 분을 모시고 안산에 있는 지하철역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두 분만 모셨는데 오늘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국정원 직원, 국정원 월급을 받아본 사람 가까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국정원 직원을 한번 진짜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건데요. 네,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는 말아주십시오. 착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렇게 세 분의 순서로 국정원 직원으로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본인 소개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분과 민변 박주민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표창원 선생님의 강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표창원 선생님 강연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아주 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옆에 혹시 뉴스 별로 안 보고 세상살이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는 나하고 정치적으로 별로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누군가가, 야, 국정원이 도대체 뭔 짓을 했다고 이렇게 난리굿이야, 국정원이 뭐 했는지 한번 좀 차근차근 설명해봐 라고 하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한 10대 분입니다. 예, 그죠? 한 분 더 들어서 16분. 여기 제 눈으로 대충 보면 한 400여 분의 이제 우리 대전 시민들이 계신데, 16분 정도가, 그래, 잘 모르는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곤조곤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손든 분이 이 정도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뭐 이 일을 쭉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지만, 워낙 대한민국 사실 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럼 국정원 사건이 터진 거는 언제죠? 작년 12월 11일 날, 예, 11일 날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12월 19일 있었고,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몇 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 수사 결과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딱 한 달 조금 전이었던 6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7월 20일. 약 7달, 8달 동안의 일이 워낙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정원이 뭔가 나쁜 짓을 한 거는 잘 알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속에서 팩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헷갈리는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먼저 표 선생님 설명과 강연 전에는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거리 강연이잖아요.
강연이잖아요. 강연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그러시지 말고요. 예, 편한 마음으로, 아, 그렇지. 내 옆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 요 말만은 내 전해줘야지. 라고 조금만 길을 좀 더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순서는 저하고 이렇게 질문 응답식으로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직원은 아닙니다. 한 6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 지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석범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다는 인사라도. 예, 방금 소개받은 이석범 변호사입니다. 저기 우리 박근영 차장님께서 자꾸 국정원 전직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는 퇴사할 때 보안 선서를 했기 때문에 전직 직원임조차도 밝히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미 변호사를 10년을 하다가 2003년 7월 참여정부 때 이제 법제관으로 공직에 들어가서 이명박 정부가 바뀐 1년 반 더 2009년 10월 31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태생적인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러분께 알리고자 저는 서울에서 오늘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있었던 참여정부의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어떻게 변화되고 탈색이 됐는가를 여러분께 직접 증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 싫어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오시고요. 예, 제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좀 뻥을 좀 쳤고요. 예, 말씀하셨지만, 이 변호사님은, 2003년도부터라고 하셨죠. 2003년도면, 예,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많았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고영구 변호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인권운동가, 이런 운동을 하시던 분이, 들어가신 분이었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는, 그러면 참여정부 때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퇴임을 하셨냐? 그건 아닌 거예요. 퇴임하고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정도까지 그 안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뭔가 달라지던 분위기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좀 체험하신 것도 있어서 좀 더 색다른 강연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말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요. 저희가 오늘 이게 전체 시간이 있어요. 가지고 이분들도 집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주 핵심만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6, 7년 정도 국정원에 발을 담그신 경험담도 있으신데요. 아마 시민들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국정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기에 이렇게 우리들을 지금 거리에 끌고 나왔을까? 사실은 중앙정보부 이런 이야기 들은 지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국정원이 우리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거를 사실은 모르고 쭉 살았던 시절이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게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원세훈 전 원장이 이른바 개인 비리로 구속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비리로 더 악랄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판이라든지 세종시 건설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면은 민간인 사찰을 하고, 또 국민들 간에 분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베라고 들어보셨죠? 일베에서 홍어라든지 전라디언이나 이런 것들을
뭐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 결과나 조만간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걸 조장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할 일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태생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근혜 소장이 합헌적이고 민주적인 정보를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만든 정보기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박정희 군사 정권의 정권 보위를 위해서 만들었던 창설됐던 정보기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른바 그 3공화국 유신 때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 고문하고 민주공화당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삼성개헌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게 중앙정보부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기관에가 출입을 해가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보기관 요원들이 출입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이 과거에 중앙정보안전기획부가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뀐 현재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자행됐기 때문에 이번 18대 대선에서 댓글을 달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비단 이번에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 민주정부 국정원이 제대로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 원인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반성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정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개혁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제대로 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적인 말씀과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을 제도적으로 고치기보다는 선하게 그거를 내가 운영하겠다. 내가 그거를 선하게 잘 사용하겠다. 특별히 악용하지 않겠다 내가. 또 그 길을 책임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을 그 자리에 책임자로 맡기겠다. 이런 태도로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를 좀 보내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충복이라고 볼 수 있는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에 가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10년, 20년 전의 과거로 다 돌아버려 갔던 그런 아픈 게 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교훈이라 그러면 사람만 바꾸고 사람만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가지고 될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뭘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 시민들에게 이석분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관련법상 국정원장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하나만 바라보고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있지만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어떤 선한 의지만 갖고 이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6년 반의 경험과 또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친 지금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정보기관이 국익과 안보를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국내 정치 개입하지 말고 사찰하지 말고 인권 침해하지 말고 정말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이 뭔지 이런 고민하는 정보기관이 되겠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남북관계 파탄나고 동북아에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는 이러한 동북아 지대 평화 체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보좌 역할을 우리 국가정보원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선한 의지만 갖고 개혁되지 않는 국가정보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인가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정보는 정보기관에게, 수사는 수사기관, 다시 말해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것처럼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 국가정보는 순수하게 정보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북관계 특수한 그런 분단관계였기 때문에 북한 정보를 많이 입수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죽었는지, 이게 로켓인지 이게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이런 대북 정보 제대로 수집을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래 정보기관 본인 역할을 하려면은 국내 정치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북한 부분하고 국내 파트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가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원이 제대로 본연의 임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 내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옛날 산업화 시대 군사 쿠데타를 끼워서 정권부에 하는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민주화 시대에 맞는 그런 국가정보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 지금 너무나 국정원이 커져 있거든요. 예산만 1조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직원만 10,000명이 된다는 그 서하수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비대합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고 수사기능과 정보기관을 분리하고, 그러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법제적인 개혁이 반드시 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셀프 개혁, 남재진 원장에게 셀프 개혁을 주문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의 결과물로 사실은 저희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몇몇 단체들이 올해 3월에 국가정보원을 바꾸는 법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이름도 아예 바꾸자.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국내 정보도 얘들이 수집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통일 분야, 북한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해외와 관련된 분야 정보만 수집하는 게 당신들의 기관의 임무다라고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아예 바꾸는 통일해외정보원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청원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제도개혁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가겠죠. 그럴 때 다른 법안과 함께 이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국정원법을 전면 개혁하는 것도 저희는 많이 좀 거론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이 문제와 함께 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가 바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님 이제 또 다른 순서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시민들, 또 대전 시민들에게 볼 기회가 자주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마음 포함해서 마무리 인사를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여하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대전 민주시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개혁되지 않으면 다시 또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 저는 우려심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을 하고, 경찰이 축소은폐 수사를 하고, 검찰이 부실수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선거제도가 유명무실화됩니다. 이것은 바로 유신헌법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각각 주의에 같이 여러분께 확산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대전이 오늘 몇 번째 촛불 집회죠? 예, 7번째 하시더라고요. 와. 서울에서는 서울에 있는 시국회의가 공식 주관한 촛불 집회는 4번밖에 안 했는데요. 대전은 주중에도 한 번 하시고 주말에도 한 번 하시고 훨씬 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강연자들 모시고 온 게 우리 대전 시민들의 그 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이 정도 말씀인 것 같고, 목소리는 아직 큰 도움을 아직 안 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남은 두 분의 강의 설명을 듣고 나면 좀 더 큰 도움을 제가 드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희 초청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그랬죠. 우리 정말 사실관계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 아는 게 힘이다.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면 새누리당 사람이라든지 또는 보수 언론에서 약간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몇 마디 말들에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할 분은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우리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가장 열심히 댓글 작전을 벌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법률적으로 대리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속속들이 조사 분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지금 떠돌고 있을 건데요. 국정원 사건 Q&A 만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화로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이 만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민변의 박주면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오늘 희망버스, 울산으로 왔던 희망버스를 타고 가서 울산을 발로 탁 찍고 다시 대전으로 왔습니다. 국정원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좀 하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소 좀 늦게 도착한 점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PPT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 저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에서 나는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워낙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이 그거죠.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 즉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동일하다. 누가 특별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특성에 맞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한 게 맞겠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란트 게마인데라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땅이 넓다, 사람이 많다 이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간접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소가 비웃은 적이 있죠.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영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비웃으면서 선거 당일만 주인되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인데 뭐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러냐 라고 루소가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선거 당일날만 주인 대접받고 라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국민의 자유로운 국민,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정당성, 즉 국민이 자유롭게 고민해서 선택한다 라는 정당성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예, 없어지죠. 그 정당성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국기를 흔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진짜 작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을 쭉 보면 이 정도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이라면 상당히 먼 기간인데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을 4개 팀 70여 명으로 대폭 확대를 합니다.
여러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부시장을 했다가 2008년도에 1년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죠? 경찰을 통제하면서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2008년도 즉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행안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경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느냐? 아,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은 조기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2009년도에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람은 행안부 장관을 했을 때 가졌던 인식, 즉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을 조기에 제압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국정원의 제1 정책 목표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국정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되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안 되는데 국내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제1의 정책 목표로 삼았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 목표를 설정해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12년 10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2012년 9월에 새누리당의 정준길이라는 공보특보가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금태섭이라는 변호사한테 전화합니다. 금태섭 변호사가 누구죠? 안철수 쪽 사람입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하면 곧바로 우리가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원래 내가 금태섭하고 친해서 그냥 술김에 농담 삼아 한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태섭 변호사가 뭐라 그랬죠? 난 너하고 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친한 적 없었던 거고 온갖 거짓말이 다 탄로나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 당시에 2012년 당시는 대세가 아니라 사실상 2008년도 이후에 몇 년간 쭉 대세였습니다. 맞죠? 한 번도 박근혜 후보가 도전당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하고 나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양자 대결하면 누가 이깁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깁니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와 2자 대결을 해도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9월 말 10월 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누리당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친박과 비박 간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 한강옥을 비판하고 김종인이 이한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대로 선거를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어떤 비관론까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장문원 의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뭘 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자기가 알고 있다. 2007년 대선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었고 그것이 적혀져 있는 대화록이 있다라고 들고 나옵니다. 2012년 10월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내 내부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던 김무성이 대책본부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부터 정문원 의원이 NLL을 들고 나온 저때부터 근 한 달 반 동안 대선의 모든 이슈는 다 NLL 저 이슈가 잡아먹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전부 다 저 NLL이 사실이다,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다 아니다, 거기에 다 몰려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장사 잘했죠,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 10일이 됐습니다. 장사를 잘하다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됩니다. 단일화를 한 후에 문재인 후보가 맹추격을 합니다. 정말 맹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2012년 10일에 돼서 그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고영사 여의도의 모처에 지인 몇 명과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NLL 대화록 공개할 수 있다. 선거가 뭐 아니면 도가 되면 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용성은 국정원이나 청와대다.
그래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공개했을 때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 때부터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의 존재와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1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1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하다가 민주당 등 관계자에게 적발당한 날입니다. 저 때가 문재인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을 당시라 그랬죠. 이것까지 터졌습니다. 이날 SNS 엄청 뜨거웠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진짜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이 엄청 당황했을 텐데 그런 새누리당에게 기름을 붓는,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다음 날이 12일입니다. 이날 대선을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결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5 내지 7% 정도 여유있게 이긴다라고 모든 언론 매체에서 다뤘었는데 이 12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다 라고 얘기했고, 한국일보 등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 문재인이 역전했다라고 나옵니다. 단 며칠 사이의 일입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권영세 상황실장이 얘기했었던 선거가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14일이었을 이틀 뒤에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회견 제목 자체가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허위다. 근거 없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부산 유세에서 김무성이 소위 NLL 대화록이라는 것을 그대로 읽어내려갑니다. 14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문제가 되자 김무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내가 읽어내려갔던 것은 대화록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던 얘기 내가 종합한 거다. 짜집기 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증언이 현재 공개된 내용하고 김무성 대책본부장이 읽어내려간 내용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12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얼마나 다급했을지 상상이 가면 저런 식으로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다음날 15일입니다. 15일 드디어 경찰이 등장합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15일날 오전에 수사과장으로부터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중간수사 결과 보고는 애초부터 은폐할 명목으로 연필로 작성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필로 작성된, 수기로 작성된 중간수사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국정원 직원 김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노트북 하드를 복원했더니 거기에 메모장 파일 하나가 나오더라. 그 파일을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었던 아이디 16개가 쫙 적혀있고 주로 활동했었던 사이트가 적혀있습니다. 오유를 비롯해서 뽐뿌 보배드림, 그 다음에 오유라는 사이트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었고 그 내용을 근거로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자 김용판 경찰청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내용 그대로 수서경찰서, 수사 담당은 수서경찰서고요. 서울경찰청은 데이터만 분석해서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결과가 수서경찰서로 넘어가면 박근혜 후보 큰일 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라고 해서 그날 오후에 긴급하게 회의를 잡습니다. 수사 담당자들 다 모여라! 라고 해서 회의를 잡습니다. 회의 결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서경찰서에는 허위의 분석 보고서를 전달하자. 어떤 허위의 보고?
대선에 개입했었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결과를 전달하자. 그리고 나서 우선 구두로 지시를 하자.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전달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라 라고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합니다. 15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 16일입니다. 여러분 16일은 뭐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정오에 김무성은 기자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빨리 수사 결과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 8시부터 시작됐던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직원이 댓글 달았다는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 그런 얘기 들린다.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10시에 TV 토론이 끝난 뒤에 40분이 흐른 뒤에 새누리당 대변인이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 10시 40분입니다.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자, 여러분 밤 10시 40분에서 오늘 중으로라면 얼마 남은 거죠? 1시간 20분 남은 거죠? 저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기다고 그랬어요. 오밤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전례가 없는데? 그리고 수사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발표할걸?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근데 20분이 지난 11시에 새누리당의 예언대로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떻게 발표될까요? 아까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한 대로 대선에 개입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딱 20분 후인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전례 없습니다. 밤에 이 오밤중에 긴급하게 발표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분이 지나자 국정원에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개입한 증거 없다잖냐? 더 이상 허위로 주장하면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 16일 하루에만 해도 5건 새누리당 경찰 국정원이 아주 긴박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날인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나? 경찰은 오전 중에 전날하고 동일한 내용의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합니다.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수사 결과 증거 안 나왔다. 그리고 나서 원세훈이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 수고했다. 너희들 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 판세 바뀐 거 자기네들 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맞죠? 자기네들 덕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은 제가 보기에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선이라는 선거를 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특히 16일날 있었던 일들 보십시오. 아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간접민주주의의 정당성 훼손된다 그랬는데 작년 대선 정당성 훼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국민들 다 나서야 되겠지만 제일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일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나서야 되겠죠.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득본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국정원 네가 셀프 개혁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것밖에 못하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럴까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태가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다른 것만 잠깐 얘기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니까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검찰총장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 경찰청장 누가 뽑아요? 네. 다 같이 대통령이 뽑고 대통령이 충성하는데 누가 견제를 하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검사장 이상의 간부를 우리 국민이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직선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미국은 검사를 직접 뽑죠, 그죠? 스위스 같은 나라는 판사도 직접 뽑습니다. 예. 자, 영국은 어떻게 뽑냐면 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한 다음에 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뽑습니다. 그렇게 뽑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이 하나라도 있다면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무서워서 함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전 그래서 수사기관이 개혁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저는 언론도 제발 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7월 6일날 서울광장에서는 15,000명의 촛불이 모였습니다. 그날 공중파에 보도가 됐습니까?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7월 13일날 25,000명이 모였습니다. 보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름에 감전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름에 행주는 삶아서 써야 된다. 이런 건 보도가 되면서 촛불에 25,000명 모였다는 건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맞죠? 그나마 동아일보는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좌파는 촛불, 우파는 맞불, 시민은 열불,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집회하니까 시민들 짜증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이럴까요? 여러분 KBS 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MBC 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예, 절차는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중파 사장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한테 불리한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조중동, 종편 모두 인허가권에 목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편은 한 번 허가를 받는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종편은 3년마다 한 번씩 갱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이 바로 종편들의 갱신 허가가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조중동 종편에 엄청나게 투자했죠? 내년에 갱신 허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런 조중동과 종편들이 정부에 비판할 수 있을까요? 하면 죽죠, 그죠? 언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보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에 대한 지배구조 개혁돼야 됩니까? 안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수십만의 유태인이 죽었을 때 그게 어떤 미치광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는 의병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에 유태인들 태운 열차 갖다 놓고 가스실로 제 시간에 갖다 놓고 가스 틀고 죽으면 쓸어 담고 불 태우고 이런 일을 위에서 시켰다는 이유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기, 학살 이런 것들은 미치광이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범함에 의해서 나온다. 게으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으름,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게으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에서 뭔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나서서 저는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마저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기소된 거 원세훈만 기소된 거 아시죠? 나머진 다 기소유예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장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는데 어떻게 기소하냐였어요.
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 원세훈 같은 사람 또 나타나서 또 똑같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확충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들이 확충이 돼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진실한 민주주의다,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나서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희망버스 갔다 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국민들이 나서야만,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바뀌고 움직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초리를 들러 나오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스크린이 좀 작아서 멀리 있는 분은 못 봤지만 그래도 그림으로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뭐 똑똑하죠. 예, 앞에 계신 분이 똑소리 난다고 말씀하셔서 똑똑하다라고 한번 저도 이야기해봤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가 저도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좀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 기본권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부 고발 국정원 직원들 중에 전직 직원이 있었고 현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전직 직원이 뭔가 나쁜 낌새를 알고 현직 국정원 직원한테서 몇 가지 정보를 좀 구해 들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물론 현직 직원은 아직 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렇게 해서 주요한 정보가 작년 12월 대선 전에 야당에 흘러갔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나와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전직 직원과 현직 직원을 처벌하는 게 우리 국가적으로 맞는 것일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불법 행위를 막는 데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해 줄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그럽니다. 근데 검찰은 어떻게 했죠? 아니요, 징계는 아직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징계했습니다. 현직 직원은요. 근데 검찰은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기소하면서 현직 직원도 국정원의 기밀을 유출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서는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단체에서는 지난달에 검찰총장 앞으로 공소를 제기한 거, 기소한 거를 취소할 거를 요구하는 요구서도 낸 적이 있는데요. 아직 그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관심을 좀 기울여주고,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무죄가 되거나 또는 재판에서 법원이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선고유예, 우리 제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죄는 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그 유죄라는 거를 선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사실상의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해서 이 국정원의 주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가 세상 만천하에 알려지고 더 큰 범죄가 저지르는 것을 스톱시키는데 기여한 이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저는 보호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보호하는데 한번 힘을 모아주실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갈수록 이제 옥타브가 올라가고 있죠. 목소리도 올라가고 밤이 깊어지니까 더 강연자에 대한 집중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본인은 진보주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럽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분은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진보주의자라든지 특정 정치적인 색깔 가진 사람만 사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자유민주주의를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모든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다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바로 국민들의 자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만큼은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모두 똑같이 생각됩니다. 자, 보수주의자 중에서 정의, 그리고 시민의 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나온 분입니다. 국가정권의 불법행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저 좋은 경찰의 교수 자리 박차고 시민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게 나왔습니다. 표창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뒤에서는 왜 누가 신차원이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나는 독일이니까, 난 유태인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참았대요. 그 다음날 또 잘 지내던 다른 이웃이 또 끌려와요. 그래서 저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그러고 끌고 가더래요. 난 동성애자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또 그 다음날 이웃집에 있는 잘 지내던 또 남자가 또 끌려갑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끌고 가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과거에 정신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난 정신병원 다녀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부당한 것 같고 나쁘고 불법적인 것 같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무시무시한 나치 게시타포가 그 독일 남자의 집을 찾아옵니다. 쾅쾅쾅쾅. 이 사람이 잘못 오셨어요. 나는 유태인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고 정신병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당신은 당신 이웃에 유태인이 살고 동성애자가 살고 정신병자가 사는데 신고도 안 했잖아, 이러면서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 내 이웃이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갈 때 그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끌려가도 아무도 나를 막아주지 않는다. 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민주 촛불 시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엉덩이가 아프십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십니까? 여기 나온다고 누가 돈 주십니까? 밥 주십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국정원 절대 시계 주시나요? 그런데 왜 나와 계세요 도대체? 답답해서요.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생업에 바쁘시고 다른 일들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안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인권의 불씨를 지켜주시니까 다른 분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본인들의 생활을 할 수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찰관 생활할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거리에서 피 흘리고 최루탄 맞고 목숨 던지고 그러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던 선배님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 당시 지난 12월 11일, 12일, 13일, 14일, 그리고 제가 사표를 던진 16일, 그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제가 입을 다문다면 저는 괜찮겠죠. 저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존경받고 잘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독일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이 사건에 아무 말 안 하고 눈을 감으면 언젠가는 나에게, 내가 아니라면 내 아이들에게 불법과 불의와 부당한 더러운 칼날이
그들의 뒷목을 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아궁이의 불씨를 지키는 며느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옛날에 라이터가 없고 성냥도 없던 시절에 며느님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명령 하나는 우리 저 어린이 같은 저 같은 똑똑거비 같은 아들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궁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였지 않습니까? 아궁이 불씨가 꺼지면 밥도 못 해먹고 집에 복도 다 날아가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밤새 잠도 안 자고 꾸벅 졸면서 아궁이를 지켰던 그 마음. 그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의 불씨, 여러분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와서 지켜주시는 분들 때문에 계속 지켜지고 꺼지지 않고 이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켜주시는 불씨는 결코 이렇게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불씨로 남아있다가 아들이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면 아궁이에 그 나무를 넣으면 활활 불타오르겠죠. 이제 다른 분들이 참여하실 때 대한민국의 정의 불씨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 박주민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라고 하면 같이 왜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왜 중국 좌빨 색깔론으로 맹세를 앓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웃이면서 가족이면서 친구면서 상대방을 중북이라고 좌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평생 인권 변호사로 훌륭하게 잘 살아온 대통령 후보를 중북이라고 좌빨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와야 했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바로 국가정보원이라는 정의의 007 요원들이 70여 명이 민간인 수십 명을 협력자로 고용해서 인터넷상에서 계속 중국 좌빨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논객들이 또 특정 사이트에 있는 회원들이 또 퍼나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떻습니까? 시원한 콩국수 어떠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대전역 광장에 콩국수집이 하나가 있고 냉면집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님이 어떻게 들까요? 콩국수집에 냉면집에 반반 정도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냉면집 사장님이 더 열심히 해서 막 광고도 하고 뭐 음식도 잘 만들면 조금 더 냉면집 많이 드시겠죠. 콩국수집에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나는 콩국수가 더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콩국수를 먹고 싶다, 콩국수가 더 좋다. 예, 2235명이고요. 냉면이 더 좋다, 난 냉면이 더 좋아. 예, 2325명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대전광역시 위생과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이 대전역의 냉면에서 설사병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나왔대요. 냉면 먹으면 설사병 걸린대요. 자, 다시 냉면 드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냉면 드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48%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망하신 콩국수집 사장님 장사 못했으니까 쫓아내야 될까요? 네. 아, 냉면집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신 냉면집 사장님 장사 못했으니까 쫓겨나야 될까요? 또 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설사병 걸린다는 소문 때문에 차마 냉면 못 먹고 콩국수를 먹어야 했던 분들 피해 입으신 겁니까? 피해 안 입으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 몇 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댓글 단다고 대통령이 바뀌나? 바뀌었잖아요, 박근혜. 민주주의의 생명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이 각자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때 그것이 정책이 되고 법이 되고 그 국민들의 표현을 듣고 대신해서 결정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국민들이 제대로 표현하려면 어때요? 알아야 표현을 하겠죠. 어떻게 압니까?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알겠죠? 그런데 그게 장악되고 왜곡된다면 제대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나오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설사병 살모넬라균이 냉매에서 나온다는 헛소문 퍼뜨리면 제대로 그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메카시즘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카시즘 들어보셨어요? 네. 1950년부터 54년까지 미국에서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암약하는 공산당원 250명의 명단이 여기 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마다 제가 공산당이에요. 제가 공산당이에요. 제가 공산당이에요. 4년 내내 그래왔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았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 잘못인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못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공산당이 되니까. 4년 내내 미국이 그랬어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같은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양심 선언을 합니다. 메카시 같은 저는 독재자적인 방법은 안 된다. 자유는 절대로 독재의 방법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 그것이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의 양심 선언이었고요. 그 양심 선언에 뒤이어서 미국 CBS 방송이 집중적으로 메카시즘의 허구를 짚어내서 보도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메카시가 고발한 사람들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으로 메카시즘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색깔론의 광풍이 미국의 석학들에게는 촘스키 같은 석학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미국은 메카시즘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지 못할 지적인 손상을 입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의 지식 세계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메카시즘 때문에. 그런 엉터리 광풍에 온 나라가 4년 동안 휩쓸렸다는 그런 수치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원세훈 몇 년 동안 집권했습니까? 4년입니다. 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하던 4년 내내 메카시즘 이상의 종북 좌빨 색깔론을 퍼뜨렸습니다. 그 피해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 종북이랍니다. 두 번째 국정원 사건의 의미입니다. 역시 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범죄 사건 수사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는가? 자, 조금 전에 박주민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저는 2013년 6월 14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으셨다라고 주장해왔고 발표했고 글을 써왔었습니다. 6월 14일이 어떤 날인가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날입니다. 좀 전에 보여주셨던 많은 내용들, 선거 전략상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 선포, 문재인 의원과 후보와 야당은 국가정보원까지 끌어들여서 허위 사실로 선거에 이기려는 정치 몰약배다. 불쌍한 20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고 감금하고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들을 사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다라고 맹공격 비난을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정말 그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잘못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피해자 아닙니까? 경찰 수사로 검찰 수사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 김 씨는 불법 선거 개입, 여론 조작, 정치 개입, 인터넷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영상, 인터넷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다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망신이에요! 얼마나 본인의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이 훼손당했습니까? 맞습니다.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해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처음에 범죄 피해자라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망신당하셨다면 억울하다고 분노를 해야 맞죠? 화를 내야 맞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신 만들어? 누구야? 나한테 그런 허위 보고한 놈 하나 처벌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처벌했습니까? 화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분이 피해자였다면 6월 14일 검찰 수사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태도를 보이셔야 했을까요? 분노와 함께 이 사건은 철저하게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하셨어야 했겠죠? 내 눈치 보지 마라, 대통령 눈치 보지 마라, 정권 눈치 보지 마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했어야 했겠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명령을 받는 그분의 부하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검찰은 그나마도 최동욱 검찰총장은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심이 강한 그분은 원세훈, 김용판 구속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죠. 윤석열 수사팀장은 구속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그들의 상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구속에 끝까지 반대했죠. 또 하나, 최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거에 불법이 개입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결사적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행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본인도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이면서 누구에겐가 가해를 했죠. 야당 후보를 비판했고 허위사실로, 야당을 비판했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로. 제가 직업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로. 그러면 배상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과는 하셨어야죠. 언제까지? 6월 14일 이전까지요. 하지만 6월 14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된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피해자라는 그 지위를 찾을 수가 없으십니다.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그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국정조사,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협력과 동참하에서 국회에서라도 진상이 규명되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요구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저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하십니다. 변절자라고 욕을 하십니다.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오래 살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저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짓밟고 국가 제도를 유린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하고 비록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는 백수 시민에 불과하지만 끝까지는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제도를 믿겠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 순진한 믿음을 배신하실 경우에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의미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광장에 나와 계시는가? 3.15 부정선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대단히 많으신 분들이죠. 예, 알고 계시죠? 역사에서 배우셨고 총체적 부정선거 정말 대한민국의 전 세계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죠.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와 경찰이 총동원되고 정치 깡패들이 그쵸? 길거리에서 야당 참관인들을 두드려 패서 투표소에서 내쫓고 엉터리 투표함들을 밀어놓고 3명 5명씩 짝을 지어서 공개 투표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승만은 아예 경쟁자가 없었죠. 야당 경쟁자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주인처럼 따르는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95%가 나와요.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제는 그걸 깎아내리려고 또 조작을 합니다. 95%는 전 세계 망신이야. 내려 70%까지 내려. 지금 지난 18대 대선이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그리고 심리전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국민들의 투표를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박주민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경찰이 12월 16일 날 엉터리 허위사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정적인 투표권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21세기형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국정원 사건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가? 좀 전에 설명 들으셨죠? 김무성, 권영세, 얼마 전에는 남재준 국정원장까지 국가 기밀 중에 기밀이고 감추고 남들이 알고 싶어도 관심 갖지 말라고 해야 할 민감한 북한과의 NLL 문제를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한민국은 정보기관이 기밀 유출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겠습니까?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거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당선시키고 싶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후에는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사건에 물을 흐리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로 저는 국정원 사건은 과거 20세기에는 총과 칼과 군대와 탱크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했다면 이번 국정원 사건은 사이버, 인터넷, 심리전을 동원한 총칼 없는 21세기형 쿠데타라고 기칭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주시고 모여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의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왜 국정원 규탄 촛불 시위에 과거 광우병만큼 사람이 모이지 않느냐? 왜 4.19만큼, 왜 6월 항쟁만큼 모이지 않느냐? 왜 3.1운동만큼 모이지 않느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다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라는 마음이실 겁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국정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빙산의 일각이나마 더 드러나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계속 나와주시고 소리쳐주시고 외쳐주시고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끝까지 아궁이의 분신을 지키는 며느리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